안녕하세요. 역사랑 동아시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열강 간의 세력 다툼이 일시적으로 안정이 되는 워싱턴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1914년부터 18년까지 전개가 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1921년부터 22년까지 개최가 된 워싱턴 회의 이후 형성이 되었던 워싱턴 체제를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1차 세계대전인데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사 과목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동아시아사 과목에서는 이 전쟁이 우리 동아시아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쟁의 발발 배경인데 이 발발 배경에 대해서도 세계사 과목에서는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3B 정책과 영국의 3C 정책이 충돌했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독일과 프랑스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든지 발칸 반도 내에서 여러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든지 아니면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충돌한 이러한 배경 등등을 해서 세르비아 청년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분을 총으로 암살한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이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배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아시아사 과목에서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대립이 심화된 결과 이 전쟁이 발생했구나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 등등을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전쟁 양상을 보면 먼저 연합국가 동맹국으로 세력이 나뉘게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나중에 참전했던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연합국의 일원이었다면 여기 동맹국을 보면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투르크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동맹국을 형성을 하고 이 두 세력의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일본을 보면 일본은 영일 동맹을 구실로 해서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영국이 연합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개 과정을 보면 이때 일본은 유럽 전선의 병력을 파견하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라든지 권익을 가져가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보면 먼저 일본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이 산둥반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맥주가 바로 칭따오 맥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독일이 산둥반도 내에 칭따오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때 독일의 맥주 만드는 기술이 중국에 전파되게 되고 오늘날 칭따오 맥주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산둥반도를 일본이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적도 부근의 남태평양 여러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섬들도 일본이 다시 점령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열강들이 중국에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일본이 중국 베이징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1915년에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21개를 중국에게 요구한다 이런 뜻을 남겨져 있는데 21개조 요구의 내용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만 가져와 봤거든요. 먼저 1호를 볼게요. 1호. 중국은 독일이 갖고 있는 아까 언급을 했던 산둥반도에 관한 여러 권리를 일본에게 양도할 것 이런 내용을 첫 번째로 담고 있고 2호를 보면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차지를 했던 리순다레 내의 조차기한 그리고 남만주 및 안봉 두 철도의 기한도 다시 99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우리 일본이 먹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4호를 보면 중국은 중국 연안의 항만 도시를 타국에 양여하거나 대여하지 않을 것 이런 내용 담고 있으며 5호를 보면 일본인 정치
시제정 군사고문 그리고 경찰관을 채용할 것라는 요구 등등을 담겨져 있거든요. 이러한 21개조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세계 이 위안스카이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베이징 정부는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제5호의 고문 초빙, 경찰관 초빙 등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보면 1917년 러시아 내에서는 전제 군주정이었던 짜르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라고 하면 사유재산 제도가 부정되게 되고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계층을 끌어내리는 혁명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과 일본 등등의 국가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가서 시베리아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 영토에서 나가게 되지만 일본은 시베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러시아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한국사와 개념이 바로 이 자유시 참변 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 적군 세력이 일본의 눈치를 보게 된 결과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자유시 참변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은 서구 열강을 대신하여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엄청난 전쟁 특수를 노리게 됩니다. 전쟁 특수라고 하면 전쟁 기간 동안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전선에서는 엄청난 군수 물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일본은 연합국에게 군수 물자를 판매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엄청난 흑자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본주의와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 개념도 우리 한국사와 연관시켜보면 1910년 회사령이 허가제에 의해서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 회사령이 제정된 목적에는 우리 한국 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열도 내의 일본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한반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아직 이 전쟁 전에는 일본 자본주의와 경제가 완성되기 전인데 가자 기회의 땅 한반도로 일본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한반도로 넘어가 버리면 일본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령이 제정되게 됐거든요. 하지만 1920년에 되면 이 회사령이 폐지되게 되고 신고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일본 자본주의가 전쟁 이후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한반도로 막 넘어가도 우리 일본 자본주의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에 회사령을 폐지하게 됐고 1920년대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일본의 경제와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일본 내에서 농사를 짓던 농업 인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공업 인구, 산업 인구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쌀이 부족해지게 되자 엄청난 쌀 폭동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서 쌀을 증식시키고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산미 증식 계획 그리고 회사령 폐지가 우리 한반도와 관련 있는 개념이기도 하니까 교양 차원에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워싱턴 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독일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안녕 우리 다시 보지 마 안녕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항상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전후 처리를 위한 회의 또는 조약이 체결됐다 이런 것들을 그 이전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바로 이 파리에서 이 강화회의가
1919년에 개최되게 됩니다. 이 파리 강화 회의가 우리 한국사에 등장할 때는 바로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의 대표로 파견되었다라고 배우게 됐으며, 다음 시간에 배울 3.1 운동에서도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한 결과 이에 영향을 받아서 3.1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배우게 됐거든요. 그 파리 강화 회의인데,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의 흐름을 보면 중국은 21개조 요구의 철폐, 그리고 산둥반도의 권익 반환을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에 참여를 했던 회의 참가국들이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중국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도 산둥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모두 인정해버리는, 뭐 어쩌는 거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중국에게 불리한 결과가 회의에 나오게 되자 중국 내에서는 1919년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됐던 바로 이 5.4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고, 위안스카이가 1916년 사망하고 난 다음에 베이징 정부는 이 파리 강화 회의에 따라서 조약이 체결되었던 이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드디어 1921년부터 22년까지 워싱턴 회의가 개최되게 되거든요. 이 회의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 동아시아에서 열강 간의 이 이해 관계를 조정을 하기 위해 이 회의가 첫 번째로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 해군 군비를 줄이자, 해군 군비를 축소하자, 이 두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이 자료는 금성교과서에 있는 자료이기도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를 보면, 먼저 미국의 영일동맹 견제를 위해 영일동맹이 미국의 압박으로 파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거, 바로 해군 군비 축소가 논의된 결과 주력함, 바로 전쟁의 주력으로 참여하는 군함을 줄이자, 이런 보유 비율을 조정하자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주력함 군함을 5대를 가진다면 일본은 3대를 가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67대를 가지자, 이런 주력함 보유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군비 지출을 억제하려고 했으며, 그리고 중국의 영토 보존, 문호 개방, 열강들의 중국에 대한 기회 균등이 확인되었고, 일본의 산둥반도 권익을 중국에 반환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따라서 이 워싱턴 회의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치해 법권 철폐, 그리고 관세 자주권 회복 등등까지도 주장을 했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이 산둥반도의 이것만 반환받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한 일본도 중국에서 군사 팽창을 하는 대신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협조 외교, 여러 외국에게 협조를 하는 협조 외교의 원칙에 따라 경제 진출을 확대하게 되거든요. 이런 협조 외교 상황 속에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총 결과를 보면 동아시아에서 열강 간 세력 다툼이 일시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고, 1920년대 초부터 만주 사변이 발생하게 되는 31년까지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흐름을 바로 이 워싱턴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에서 열강 간의 세력 다툼이 일시적으로 안정이 되는 워싱턴 체제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3.1 운동, 그리고 중국의 5.4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